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이게 몇 년에 일어났죠? 이거 여러분 옛날에 너무 많이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1592년 1592 있다가 당했다. 그러니까 아무 방비 못하고 있다가 1592 있다가 당했다. 이 연도는 모르시는 분 없어요. 요새 하도 많이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1592년. 근데 이게 여러분 임진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임진왜란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데 사실은 3년간의 전쟁을 하고 나서요. 중간에 휴전협정기가 있어요. 근데 그 휴전협정이 결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다시 터집니다. 그걸 정유재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 휴전 겪고 그 다음에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정유재란. 그래서 약 한 7년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저건 7년 전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 일본하고의 관계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왜구들이 그냥 뭐 비일비재 우리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우선 일본의 상황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분란했던 나라,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왜구들도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분란했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으로 이제 통제가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사실은 이제 일본은 칼잡이들, 무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말하자면 군인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불만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분출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의 싸움이 막 있다가 통합이 돼가지고 평화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벙찌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전근대 사회에서는 외부하고 싸우는 전쟁으로 폭발이 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세계화 시대, 평화의 시대에서는 뭘로 표현이 될까요? 스포츠가 됩니다. 그래서 뭐 축구, 야구,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은 뭐 일본을 이렇게 죽일 듯이 이렇게 응원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전쟁을 조금 이렇게 탈바꿔서 보여지는 이제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것도 그렇게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분란해 있다가도 분산돼 있다가도 그런 어떤 스포츠나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이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끼리 막 뭉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자, 전국을 통일하게 되어 대륙 침략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어떤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조선 쪽에서는 통신사를 파견을 해요. 일본에다가. 통신사를 파견해서 조금 상황을 보고 와라. 근데 갔다가 이제 당신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사림끼리에 이렇게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말하자면 뭐 여당, 야당 얘네들을 한쪽씩 대표격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얘네들 입장이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서인의 대표격이었던 황윤길은 일본 침략할 것 같다. 동인의 대표격이었던 김성일은 이거 둘 다 지금 영어로 들어왔죠? 동인의 대표격이었던 김성일은 침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동인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미 지금 상황은 보세요. 지금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 대륙 침략 계획이 이미 세워지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김성일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제 훗날 또 기록가 여러 가지 이제 기록가 평가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갑자기 이제 북한이 딱 쳐들어온다라고 했어도 그걸 위에선 알고 있어도 그걸 사실 이 국민들한테 그걸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알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표출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 풍비박산이 나죠. 뭐 마트 뭐 이런 데 다 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우려를 조금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거는 서로 당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객관적인 반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보면은 이쪽에서 찬성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 이런 어떤 당파 싸움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견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는. 자, 어쨌거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 조선은 1392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 언제 터진다? 1592.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가 20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번을 살아도 전쟁은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죠. 군대 뭐하러 가?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양인개병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로내던 거, 군적 수포제, 이렇게 포로내던 것들이 모순이 생겨요.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주장은 나와요. 이이가 10만 양병설, 이렇게 10만 양병을 키우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군대를 키우자라고 하는 주장은 해요. 그러나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적으로 공백, 이런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터지게 돼요. 이러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결국엔. 일본은 여러분 우리가 정명가도 실제로는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표면상으로는 원래 명나라 칠 거니까 그냥 길을 비켜라. 이런 차원에서 들어옵니다. 자, 정치적, 군사적 공백기예요. 바로 1992년 4월 달에 20만의 대군이 침략해서 들어오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 동래, 요 일대가 완전히 다 깨지게 되는데, 이때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저 멀리서 이제 갑자기 배가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방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저거는 우리한테 조공하러 오는 배인가 이렇게 정말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사료 속에 있어요. 기본서나 이런 데 이제 사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선조예요. 선조. 그래서 요 선조 때 이제 당시에 요 지역에 여기서 이제 부산을 치고 밀고 들어오는 요 시점에 상주에서 이일이 먼저 맞서 싸워요. 자, 상주 전투 2일 맞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상주 깨지고 들어와요.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온다? 충주로 밀고 들어옵니다. 충주 전투. 자, 근데 여기에 장수가 누구다? 신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한성, 한양이에요. 근데 여기가 상주가 깨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선조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그 위기감을 느끼겠죠. 근데 누구를 굉장히 믿었냐면 이 신립장수를 믿었어요. 신립장수는 굉장히 이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전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승전보를 많이 울렸던 장수예요. 그래서 선조가 되게 신뢰를 많이 했던 장수예요. 여기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깨집니다. 무참히 깨져요. 사실 이 신립 장수는요. 위로 들어오는 기마부대, 여진을 이렇게 격퇴하는 데 승전보를 많이 울렸던 장수예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상황은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술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잘 몰랐던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의 군대의 방어 체제는 뭐였다? 재승 방략 체제예요. 자, 제가 요거 다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드리면 재승방략 체제는 이미 군적 수포제다, 군역제 이런 게 다 문란해져서 한쪽으로 군대를 다 이렇게 몰아놓은 상태였고요. 그 이일이나 신립 같은 장수는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예요. 그래서 시일이 굉장히 길다. 여기까지 당도하는데.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기도 어렵다. 무참히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배수진은 장수들이 앞만 보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 나가서 제대로 싸워야지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지리적인 이점도 제대로 잘 모른 채 그런 배수진을 치는 바람에 정말 그냥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요. 이 충주에서. 그래서 결국 저 신립도 자결을 하세요. 충주 지역에서.
자, 이렇게 깨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1592년 5월 2일이에요. 4월 달에 쳐서 들어왔는데 5월 달에 바로 한양이 점령돼요. 그러니까 즉 탁 치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한양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굉장히 두렵죠?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선조는 피난을 합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1952년 이제 한양이 점령되고 선조가 의주로 요 지역에 이제 의주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의 뭐 국무총리격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전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도지휘하면서 끌고 갔던 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유성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남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진왜란의 상황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적어놨어요. 근데 오늘을 징계해서 후손들이 이걸 제대로 보고 오늘과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이 기록을 남긴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선조가 저렇게 의주를 피난을 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떠나는 마차 앞에 다 이렇게 몰려 들어와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떠나가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지 말라고 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처참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급하게 몰래 비가 오는 날. 선조는 이렇게 이제 전쟁통에 사실 분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자의 역할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 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뒷수습을 누가 하게끔 시키냐? 광해가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선조는 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전시통에 광해군이 세자 책봉이 그냥 정말 얼떨결에 저렇게 세자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수습을 굉장히 또 잘해요. 저 광해가. 자, 한양을 점령하죠. 1592년 5월이 되면 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큰 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일행직이나 경찰로 가게 되면 얘를 하나하나 순서를 묻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전투의 특징을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전체 뼈대를 보세요. 초기에는 완전 깨져요. 패전.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군과 의병의 승전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첫 출발을 이제 누가 해주냐면 바닷가에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순신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옥포, 첫승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전보를 올린다. 거북선도 활용하고요.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6월 14일 되면 이제 평양까지 깨지게 되는데 바로 이 평양 이후를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이제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주는 전투가 바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됩니다. 이게 하객진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의 이 배의 모양이 학의 날개를 핀 것처럼 전술을 써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예요. 적의 배를.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는 거죠. 하객진 전법. 이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자, 근데 이 한산도 대첩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점. 자,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요. 하수는 전면전을 치르면서 무기에 집중하는 건데 이게 고수는 뭐에 집중한다? 군량미를 유지시키고 확보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이 이순신의 해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륙병진 정책.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근처로다가 군량미를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육지로 한 부대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평양까지 뚫고 들어오죠. 그럼 여기 뚫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식량을 보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의 이 해전의 승전보는 이걸 어떻게 됐다?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일본도. 평양까지는 치고 왔지만 더 이상 이걸 파죽지세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여기 완전히 곡창지대잖아요. 그 식량이 일본의 적군의 군량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산도 대첩, 바닷가에서는 이제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해주고 왜군의 수륙병진을 좌절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바다에서 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활약했다면 육지에서는 진주 대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섰던 이가 김시민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수군과 의변의 승전보가 울리는데 바다에선 누구? 이순신, 한산도. 그 다음에 육지에선 누가 막아준다? 진주에서 막아준다. 누가? 김시민이 막아준다. 바닷가, 육지. 그래서 여기 이제 꽉꽉 막아준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이제 육지에서,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상층 말고 농민에 대해서 주목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신분은 무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터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승전보를 계속 울려주면서 우리의 영토를 지켜줬던 것이 바로 이 의병들이에요. 그래서 유생들이라든지 의병장의 역할을 이제 이들이 하겠죠. 유생이나 그 다음에 승려들. 그러니까 살생하면 안 되는데 개미도 피해 다니는데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누구보다 칼을 잘 든다. 그래서 호국불교 나와서 막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이에요. 이들이 다 나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어떤 군력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무기가 아니라 뭐냐면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땅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토지리에 능한 거. 그래서 내 땅을 제대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지형적 이점과 단점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땅을 지킨 거예요. 이 시기 때.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의병은 곽재우, 홍위장군 곽재우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반에서는 2개만 체크할게요. 곽재후하고 사명대사. 승려예요. 사명대사도. 근데 이 승려 같은 경우는 물론 나서서 직접 싸운 사람도 있지만 승려 중에서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임진왜란이 이제 종결되고 난 다음에 포로들, 끌려갔던 포로들을 협상해가지고 데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한 3천여 명에 해당되는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곽재우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첫 번째로 먼저 들고 일어났던 의병이에요. 근데 선조의 미움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되죠. 그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의심병이 돌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순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투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조가.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의병들이요. 사실은 현실이 되게 냉혹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현실이 나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절하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기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 목숨 내걸고 재산 다 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웠는데 이 시기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문당하고 누명 씌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이 선조 시기예요. 그래서 선조를 아무리 좀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하려 해도 굉장히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면모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을 장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명나라의 지원군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단계는요, 다시 보시면 패전, 그 다음에 의병과 수군의 승리, 자, 그리고 3단계, 명나라의 지원이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보세요. 자, 명나라가 지원군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을 다시 탈환해요. 뭐 이여송, 우리가 사료 속에서 이런 거 여러분 다 사료의 키워드예요. 이여송이 뭐 군대를 끌고 들어왔다. 명나라의 지원군이 당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평양을 탈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군대 끌고 들어갔다가
대패당해요. 그게 뭐냐면 벽제관 전투예요. 그럼 보세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깨져요. 자, 그 다음에 권율 뭘까요?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에서 권율이 승전보를 울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깨진 거예요? 일본이 대대적으로 깨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행주대첩도 그냥 뭐 그런 이야기,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사실 뭐 중고등 가정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안시성 전투에서 보면 리더가 있지만, 양만춘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지만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양만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누가 같이 붙어오죠? 거기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걸 같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제 자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적인 걸 조금 떠나서. 근데 보시면 저 행주대첩도 그래요. 장수는 우리가 수험적으로 배울 땐 권율의 행주대첩 이렇게 배우지만 저 행주대첩도 여인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행주치마에다가 자기가 하나라도 역할을 하려고 돌을 다 실어 날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전보를 울린 거예요. 행주대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명균 깨졌어요. 여기서 일본 깨졌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대씩 크게 맞아가지고 이제 전의를 상실한 이런 상태예요. 그럼 뭐로 넘어갈까요? 휴전 넘어갑니다. 단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나라 지원, 벽제관 행주, 그 다음에 휴전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휴전협상이에요. 풍신수길과 그 다음에 문관 16영 3년간의 회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엔 누가 안 껴있냐면 조선인이 껴있지가 않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측 대표,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명나라 측의 대표, 우리는 없어요. 여기에. 이것도 징비록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성룡이 자기가 이 시점에서 자기는 총책임자인데 내가 저렇게 저 둘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저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정말 이 울음이 소리내어서 울고 싶지만 이게 뭐 군사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눈물이 정말 내 앞을 막 가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막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징비록이에요. 근데 당시 여기를 이끌었던 유성룡이 그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겠어요? 창피하죠. 사실 숨기고 싶은 기록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여러분한테 남긴 거예요. 그 기록을. 나라가 약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남긴 거예요. 그게 징비록이에요. 자, 결렬돼요. 너무 일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렬이 되는데, 자, 보실게요. 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진주 지역, 진주, 혈전. 여러분 우리 전쟁사나 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전면전을 전쟁을 치를 때도 물론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저런 휴전기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요. 뭐 우리 6.25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시기도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주 혈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진주 지역의 주민들이요. 저요. 저 진주 혈전에서. 그래서 저 진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그냥 우리나라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막 사륙당하고 완전히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 완전히 이렇게 막 완전히 그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제 요 인물이 조금 상황을 반전시켜요. 누구냐면 들어보셨어요? 논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주 지역에서 이 진주 혈전 진주 지역을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일본의 장수를 저 논계라고 하는 기생이 끌어안죠. 그래서 꽉 끌어안아가지고 같이 자결을 하게 돼요. 끌어안고. 그래서 이제 신분의 차이가 없구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저런 차별이 없구나.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상황을 이제 전의를 또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 그럼 이제 전의를 불태웠으니까 누가 와줘야 돼요? 선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와요. 다시 환도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요 협상기에 우리가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자, 군대에 대한 정비를 합니다.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군. 우리가 요거 군대 방어체제 하면서 배웠습니다. 훈련도감. 그래서 이게 훈련도감이 오군형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금이형까지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군대 하면 오군형 이렇게 돼요. 조선 전기의 군대 하면 오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소고군 요런 것까지 같이 마련이 됐다. 그게 언제다? 임진왜란 휴전기. 자, 그런데 이제 휴전협상 결렬되면서 다시 터지게 된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 7천량 전투. 원균이 나섭니다. 그러면 저 해전에서 누가 없어진 거예요? 이순신. 이순신은 이제 무고하게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저 해전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백의종군 하게 됩니다. 장수로서의 옷을 벗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민으로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모함을 당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선조가 명을 내렸는데 그거를 거부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순신의 판단이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어떤 반역자로서 뭔가 그런 누명이 씌워지게 되면서 완전히 전쟁에서 이제 밀려나게 돼요. 그걸 지휘하는 그 어떤 그 장수로서의 입지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원균. 그래서 이제 이 원균이 이순신에게 그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겨주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순신이 만든 게 아니라 원균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원균이요. 그 전에 이순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었던 배하고 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다 까먹어가지고 12척, 뭐 기록상에 13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남겨줘요. 그래서 그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채가 넘는 그 배를 또 상대해서 승리로 이끈 전투가 뭐예요? 그게 명량이에요. 명량. 진도 울돌목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조류의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척으로 300여 척에 해당되는 그 배를 상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몇 명 데리고 저쪽에서 300 몇 명이랑 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략을 발휘한 거죠. 그 지역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 이순신은 처음에 우리가 갑, 을, 병. 우리 이렇게 무과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되면 갑과 을과 병과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떨어져요. 말 타고 가다가 그 무과 시험을 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낙방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보는데 뭐 그 두 번째 시험도 그렇게 막 뭐 출중한 성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병과에서 거의 뭐 꼴찌 정도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지역에 멀리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네가 알아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리 그냥 갔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배를 이렇게 격퇴해가지고 승전부를 울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과 연구 그리고 준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은 영웅이에요. 근데 그게 운이 아니라 진짜 연습과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웅을 이렇게 딱 겉에서 보면 저 사람 날 때부터 영웅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순신은 사실 그랬던 인물은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연습과 연구, 분석 이걸 굉장히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량, 소리 내어서 운다는 뜻이거든요. 그 조류가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물끼리, 물과 바위끼리 이게 부딪히면서 막 그 소리가 마치 정말 어떤 소굴처럼, 마치 뭐 귀신이 이렇게 잡아 빨아들이는 소굴처럼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곳인데 거기로 의도적으로 이 300척의 배를 유도시켜가지고 거기서 몰살시켜요. 이게 명량입니다. 명량대첩. 자, 이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끝나죠. 이제 힘을 잃게 되죠. 전쟁의 힘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노량. 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명량대첩, 노량해전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예, 여러분 그 순서적으로 보시면 요렇게 나오겠죠. 뭐냐면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전쟁이 다시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거, 명량, 노량 이렇게 가요. 순서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앞으로 볼게요. 보시면 휴전협상, 결렬대전, 그리고 명량, 노량 이렇게 됩니다. 이순신 어디에서 전사했다? 노량. 여러분 어디에서 전사해야 된다? 노량진. 아시겠죠? 마지막 여기에서 다 발휘하시라고요. 노량진에서 다 발휘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맨 뒤에 있다는 거예요. 명량이 먼저인지 노량이 먼저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량이 맨 마지막이다. 명나라 연합군 들어온다. 그죠? 진압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의병, 그 다음에 앞에 수군 들어오죠.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됐다? 맨 처음엔 이렇게 패전. 근데 결국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기본반에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이렇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많이 드린 거예요. 요 정도면. 이게 이제 일행, 경찰 가면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막 너무 옥포 막 이런 거 너무 순서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을 보세요. 자, 넘어가셔서, 자, 외란의 영향 여기까지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비변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기구화. 비변사가 여러분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다? 을묘외변 때 이렇게 됩니다. 명종 때. 나머지는 보시는데 자, 이 시기 때 납속책, 공명첩 이런 거 통해서요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통에 저렇게 이제 나서서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명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명단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여기다 공을 세우면은 이 공명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상승의 어떤 이런 기회를 줘요. 납속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돈을 바치면 어떤 신분 상승에 이렇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결국에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신분제의 동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하는 사회를 이렇게 외란이랑 호란으로다가 기준점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분제가 동요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 저렇게 큰 상황이 왔을 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구조가 바뀌는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먼저 왔죠. 코로나.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코로나의 어떤 이런 시점이 돼가지고 코로나 전과 이후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있어요. 통일. 통일이 되는 기점에서 전과 후로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달라질 거예요. 원래 이랬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조선은. 자, 문화재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나라 숭명사상. 명나라를 완전히 숭상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더라. 자, 기본반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우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부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제 에도 막부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우리한테 다시 국교 요청을 해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너나 우리 쳐들어온 건 일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얘가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제 무너뜨리고 내가 들어왔으니 우리 다시 재개하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도 파견하고 기후약조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다? 광해군. 기후약조. 자, 그러면 중국 모습 볼까요?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은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나 당한 피해자나 그 전쟁을 도와준 나라나 다 같이 승자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도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군대 지원했죠. 이여송 군대 지원 들어왔는데 얘네도 국력이 약화돼요. 근데 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뜨게 되냐면 후금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지는해, 후금
뜨는 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교체되는 시점이 와요. 명청 교체. 피할 수가 없어요. 명청 교체. 바로 이 시점에서 자, 우리 지금 임진왜란 터졌을 때 왕이 누구다? 선조죠. 아들 누구라고요? 광해예요. 그러면 이제 광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